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의 표병호 도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양주 동면에 위치한 의원으로서 양산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경남의 미래에 대해서 작지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어떤 형태로든 고민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국민들이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권과 정치를 위반하는 분과 정치에 가담하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와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으뜸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또 혁신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국의 복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정책, 포용을 넘어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복지사회는 그 태동이 수혜성에서 시작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물결에 힘입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성장, 발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의 복지정책은 현 정부의 모토인 포용을 넘어 혁신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그러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사회복지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강연은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대상별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별 복지정책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한국의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개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는 사회라는 소셜이라는 단어와 복지라는 웰페어가 합성된 용어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한 사회나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소이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제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안한 사회, 편안한 노후를 맞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부분이, 어르신들의 이야기하는 인생이라는 부분이, 삶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입니다. 복지 형태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미래 사회는 어떻게 엮어내 나갈 것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된 내용은 사회복지를 접목하지만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을 미래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범위가 한 개인의 욕구가 가족과 시장경제 등 중요한 사회제도도 적절히 충족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개념이 설정돼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기 실현을, 자기 현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모두 포함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는 보충적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미래 인구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인구 절벽, 지방 소멸과 같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지금 보시는데요. 조출생률은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항 인구로 나눈 수치를, 연항 인구라는 것은 평균적인 연도의 중간쯤 되는 보는 시점에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가임 기간인 15세에서 49세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난 일반 출산율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조출생률이 1980년 22.6명에서 2000년도 13.5명, 2020년도에는 5.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 출산율의 경우에는 학계 출산율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1980년 2.82명에서 2020년도에는 0.84명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2015년 1.24명을 기준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최근에 출산율을 일반적으로 1.1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1990년도에 대체 출산율보다 낮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사회학적 변화의 도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그에 반해서 노년 인구는 1960년 6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 746만 명 증가한 813만 명으로 고령 속도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도 노인 인구는 1960년대에 비해 약 12배라는 폭발적인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정체기를 맞이한 2020년 노년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 부양비의 경우에도 1960년 5.3%에서 2020년에는 16.4%로 증가한 21.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사회적 변화, 이제 좀 장애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층 중 한 분야인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장애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61만 1000명에서 2016년에 251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의 증가세와 장애인들의 고령화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수요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41%로 가장 높았지만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등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화면은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가장 핫 이슈인 대상층이 바로 청년입니다. 3포 세대, 7포 세대 등 N포 세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청년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N포 세대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포기라는 것을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저는 실상은 포기가 아니라 사회 장벽이 높은 수준으로 구조적인 요인으로 볼 때 청년 세대들이 문제로 보아야 하며 그 원인은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청년 복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고용률은 현재 45.2%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5.8%로 OECD 평균보다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청년 고용의 부분이 임시직이라는 발표까지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실업률이 10년간 OECD 4.4%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0.9%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분이죠. 청년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불리우는 잠재 성장률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25년 2.54%에서 2030년도에는 2.23%, 2050년도에는 1.25%로 하향 곡선으로 떨어집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평균 잠재 성장률과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제도적으로 보다 더 단단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 체계를 광범위하게 담기 위해 개정을 거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복지, 문화, 환경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가 기반을 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정과 상생을 도모하는 미래를 향한 혁신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10대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포용을 넘어서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사업으로 노인 부분, 아동 보육 부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부분 등 상위 10대 사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년에 대한 복지는 이미 미미한 수준입니다. 21년도 119조 원이었던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연평균 11.6%로 증가하고 21년도에는 185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가 64.7%를 차지하고 1위가 기초연금 지급이고 2위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연평균 11.4%로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9년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금 64.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회복지 수요가 짧은 기간에 급팽창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사회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재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복지 분야의 주요 대상층에 따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윤리의식이 강한 나라지만 이런 부분 일본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이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20년 1월 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년 12월 기준 213만 명의 최대 인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서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비율이 17년도 18.2%에서 20년도 32.5%로 증가했습니다. 기본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애 맞춤형 소득과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여 또한 그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일자리 18,000개, 장애인 활동 보조비 보조인 12,000개, 그 다음에 간병 서비스, 통합 서비스 6,000개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고 여기에 따라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취업 보장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게 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질출 확대, 도시화 등으로 마을의 역할을 대신할 돌봄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본교육과 연장교육을 구분하고 부모의 보육 수요와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보조교사, 연장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돌봄 종사자 인력 충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과후 아동의 돌봄 확대를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서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 보조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자립정보 모바일 앱 자립정보 온을 출시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나중에 외국의 사례를 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이라는 범위를 이제 그 지급되는 범위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연령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대상 정책입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로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생활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고 돌봄 국가 책임 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LOT, 비대면 돌봄 등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돌봄 영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국가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추진으로 장기 요양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 관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치매 국가 책임제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 친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할 치매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가족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국가가 함께 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고 있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종합재가센터 2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수급자 및 수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청년은 생애 주기 중 일정 시기 특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한 반면 장애인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복합적이고 여기에 대한 단계적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생애 전주기를 나누어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별 각 단계에 맞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특히나 영유아기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 폐지로 장애 등급 기준으로 지원하는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들의 복지 정책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세대 내부 격차 해소, 그다음에 미래도약 지원의 과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 강화로 청년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확충도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회복과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서 여기에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연내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국민의 일상회복, 포용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 복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유럽을 포함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토대로 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 사례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청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2019년을 기점으로 청년에 대한 예산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예산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출산 장려 제도를 2004년도부터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통합하여 출생수당, 기초수당, 보육수당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급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이런 보조금 등으로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GDP 대비 사회 지출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공공지출이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낮지만 사회비, 그다음에 교육비 지출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거로 참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0에서 5세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가 특징입니다. 노인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일본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에 의한 포괄적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65세 이상 고령을 대상으로 30분 이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일상생활권을 정하여 5개의 권역, 5개의 구성 요소, 주거와 의료와 개호, 우리나라는 장기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호 예방과 생활 등을 네트워크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나가야 할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좋은 모델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 규모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의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유럽의 아동수당, 앞서 언급된 아동수당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20년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19세까지 수령을 지급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3자녀 이상인 경우에 21세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다양한 적용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 증액, 연령 감액, 연령 증액, 아동수 증액의 보편적 차등 지급을 하는 범주와 선별 차등 지급하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부 나라는 보편적 지급을 하고 있지만 대상층의 연령이 노르웨이는 17세, 스위스는 15세로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6세까지 보편적 지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유럽의 이런 사례를 검토하고 지급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복지 미래 방향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별,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수당 등이 도입되면서 복지의 영역이 문제 해결에서 보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미래 복지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정책의 답습을 벗어나서 포용을 넘어선 혁신적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생계를 위한 기준이 여기에 수단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공민간 제3섹터 등의 공급의 다원화와 가장 중요한 IoT, ICT, 빅데이터화 등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플랫폼 구축이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복지정책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보교류와 개인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거노인 도요미가 IA 스피커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서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통합
돌봄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구조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복지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탈시설화, 커뮤니티 케어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해결 보충적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앞선 외국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대상별 촘촘한 사회 구성과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지는 곧 인구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잠재 성장률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의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서 복지 전달 체계 개편도 필요하고 LOT, ICT 도입으로 대상별 디지털 사업과 이런 관련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한국의 복지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